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한두 분 빼놓고는요, 이렇게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질 않는데, 우리는 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행복해지겠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019년이 밝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작년보다 크게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은 또 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요, 막연히 행복해지길 기다리고 앉아있기보다는 우리보다 많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혹시 어떤 비결 같은 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연구를 몸바쳐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연자 오연호 대표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행복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네, 저 멀리 덴마크라는 나라를 이웃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아주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북유럽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 유독 덴마크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첫 번째로 덴마크에 갔던 때가 2013년인데 네. 바로 그때 덴마크가 UN 조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런 조사가 나왔더군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이웃 나라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대체로 비슷해요.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 덴마크. 그래서 제가 계속 가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밝혀내신, 알아오신 네, 그 깊숙한 얘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 풀어놔 주시는 겁니까? 네, 몽땅 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열띤 강연을 펼쳐 주실 텐데요. 그 첫 시간의 문을 박수로 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저는 그동안 덴마크라는 나라를 18차례 다녀왔습니다. 18차례. 우리가 유럽이라는 나라를 뭐 한 나라, 두 나라 가본 적은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나라를 딱 정해가지고 18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요. 저는 이 나라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왜 반했냐면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예요. 특히 2013년에 제가 처음 가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딱 50세였습니다.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이제 50세가 딱 되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게 되더군요. 나는 잘 살아왔는가? 사실 우리 되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난 4, 50년을 쭉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경제화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행복 지수, 삶의 질, 이거는 특별히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그 2013년에 유엔이 조사한 걸 보니까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는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해서 됐을까?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 내 개인의 행복, 우리의 행복, 이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제가 한번 덴마크에 가봤습니다. 자, 덴마크에 갔더니 제일 부러운 게
100%가 얘네들은 국공립 유치원이더군요. 근데 그중에 약 10% 정도는 숲 유치원인데요. 직접 가봤더니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숲이 무려 3,000평. 거기서 막 애들이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예. 어떤 애는 모래랑 놀고 있고 어떤 애는 물이랑 자기네들끼리 맥주 박스 위에서 막 놀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냐고. 그랬더니 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유치원은 아침 9시에 애들이 와서 오후 3시에 갈 때까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프로그램이 전무. 그리고 국영수 이런 건 절대로 안 한답니다. 금지돼 있대요. 하지 않기로. 우리는 막 애들 유아기 때부터 막 영어 과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금지돼 있대요. 왜냐? 이때는 머리에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유치원 이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할까요? 엄마들 반대해요? 어쨌든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은 즐겁구나 이걸 세팅하려면 스스로 선택하는 즐겁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원장님이 하시니까 저랑 함께 간 한국 관광객들이 막 감탄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덴마크.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구나. 철학을 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는 감동하지 않았어요. 왜 감동하지 않았냐면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랐거든요. 지리산 밑에 조그마한 시골에서 막 이렇게 자랐어요.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이렇게 놀고. 근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놀 때 말이죠. 어른들로부터 놀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했죠, 스스로. 그죠? 눈이 오면 눈과 놀고, 비가 오면 비가 놀고, 그죠? 배가 고픈데 골목길에 닭이 한 마리 오면 친구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뭐 솥단지 가지고 쌀 가지고 또 막 강변가에 가가지고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축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우리 축제입니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으니까. 근데 이 모든 놀이를 누가 기획했어요? 우리가. 작당이 뭐예요? 작당 프로그램 기획이잖아요. 그걸 애들끼리 스스로 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제하지 않았죠. 누가 공부 잘하고 누가 못한 거 알았지만 누집이 가난하고 누집이 부자인지 알았지만 배제하지 않고 함께 놀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놀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덴마크의 숲 유치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덴마크의 이 숲 유치원보다 옛날에 우리의 시골 동네가 훨씬 더 선진적일 수 있다. 걔네들은 프로그램만 없지만 우리는 선생님도 없었다. 유치원도 없었다. 선생님도 없고 유치원도 없는데 뭐를 이뤄냈습니까?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걸 이뤄냈다는 거죠. 옛날 우리 공부할 때 말이죠. 막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5시간 했을 때 별로 성과 없죠. 근데 내가 좋아가지고 막 3시간 하면 성과가 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 경제활동 요소 인구가 됐을 때 한 나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요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뭐냐? AI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 이게 바로 창의적 인재. 창의적이려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가끔 이제 초등학교에 가봤더니 역시 초등학생들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선생님 말을. 제가 강의 갔더니 막 일제히 감사의 편지를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 매우 정성스러운데 딱 한 가지 창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보낼 때 그다지 창의적으로 안 썼죠. 예? 근데요, 이 중에 한 학생은 매우 창의적으로 썼어. 남들은 전부 다 편지투로 썼는데 한 학생은 오연호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더라고. 자, 어떻게 썼나 볼까요? 오마이뉴스 대표님, 연세는 비록 많으시지만 어려워 쌌어요. 아니, 딴 애들은 전부 다 그냥 편지투로 썼는데 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길로 가보려는 이 파격적인 새로운 시도, 이게 사실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적인 인간이 계속되게 해줘야 되겠죠. 덴마크에 가보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안 내고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발상 해보셨어요? 시험 문제를 내가 내야 되겠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그으라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가슴이 밑줄을 긋게 만들어. 그래서 내 가슴이 밑줄을 그었는데 정작 시험 문제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럼 꽝입니까? 에? 에이, 안 나왔네 거기서. 근데 꽝이 아니죠. 나는 두 개 다를 얻은 거죠. 선생님은 이걸 중시했고 내 가슴은 이걸 중시했으니까. 그리고 내 가슴이 중시한 건 전혀 잊혀지지가 않죠. 자, 우리는 말이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라고 막 학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공부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뭐 하려고 합니까? 의대 들어가고 법대 들어가고 공기업 들어가고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이유는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살자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자기 주도적 인생을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가보는 체험,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내 스스로 가보는 체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덴마크에 갔더니 이런 학교도 있더군요. 예. 자, 이게 어떤 학교냐면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사립학교인데, 이 학교는 다른 길로 가보는 애들을 위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낙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이 학교는 낙서를 권장하는 학교야. 낙서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학교에 딱 입학하면 낙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에 있는 거 한번 저질러 보는 게 중요하대. 우리는 맨날 저지르지 말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저지르는 게 중요하대. 자, 저질러 보는 거. 그랬더니 교실까지도 이렇게, 교실까지도 이렇게 놨다고. 자, 근데 우리는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 모범생의 길, 이걸 늘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더라고요. 사실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좀 걱정스럽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만들고 이렇게 예쁜 커피숍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속도로도 빵빵 뚫려 놓고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의 표정은 초등학생 때 그 밝은 표정이 중학생, 고등학생도 점점 어두워지니? 대한민국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걸 보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제일 부러운 게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3 때까지 표정이 밝고 명랑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과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한 고등학생이 저도 초등학생 때 표정이 비교적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됐니? 그랬더니 이 학생의 답이 우리 엄마 덕분에 그렇다. 자기 엄마는 그동안 자기한테 늘 1등 해라, 최고 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즐겨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정글 같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비교적 초등학생 때 표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은 우리 안에 덴마크에 살고 있고. 한 엄마들 모임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각 엄마들이 각자가 걱정거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이들과 관련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엄마는 한 명도 없더군요. 다 이러저런 이유로 걱정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막 우리 애는 이것 때문에 걱정 저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중고등학교 때 10% 안에 들었대. 대학도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갔대. 아니 근데 이놈의 자식이 뭔 생각을 가졌는지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푸드트럭 장사하고 있대요. 아침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벤처를 만들어서 친구 몇 명하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엄마들이 야 멋지다. 야 얘가 어떻게 그런 다른 길을 선택하? 멋지네. 자기주도적 인생을 사니까 멋지네. 그랬더니 그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딴 집 아이 같으면 멋지겠는데 우리 집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멋지다는 얘기 안 나온다. 자 어때요? 대한민국 사회가 덴마크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멋지다. 우리 아들 최고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 얘가 주눅 들어가지고 뭔가 잘 안 하려고 할 때. 예, 조금 애들이랑 축구해라 하는데 잘 안 끼고. 예. 근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이 사람들은 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봤더니 주눅을 덜 들더군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 문화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가 되었을까요? 자, 제가 한 음악학교 교장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덴마크 교장 선생님. 그래서 한국 학생도 받아준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악기는 어느 정도 다뤄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다뤄봤어도 괜찮다고.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미리 다뤄야 되죠? 자, 제가 한 학교에 가봤는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1년 동안 축구를 통해서 인생이 즐겁다라는 걸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영수는 조금만 하고 맨날 축구만 해.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여기 가면 좋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학교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누가 입학하려고 할까요? 축구 잘하는 애들이. 이미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잘하는 애들, 중학생 때 이미 잘하는 애들이 이걸 하게 되겠죠. 근데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을 위해서 저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100명을 선발할 때 25명만 잘하는 순으로 뽑아. 축구 실력으로 뽑는 건 25명만. 그럼 나머지 75명은 무슨 순으로 뽑아야 될까요? 좋아하는 순으로. 동기,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 학교에 우리가 갔습니다. 저랑 이제 덴마크에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1년에 한두 차례 제가 이 모집해 갖고 가는데 그들과 함께 갔어요. 이 학교를. 갔더니 뒷줄에 이제 우리 한국 남자들이죠. 우리 한국 남자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더군요. 왜냐면 전에 한국 남자를 한두 명 본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때려본 건 처음이래요. 예. 근데 가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저 앞줄에 앉은 애들이 잘하네, 못하네, 잘하네, 못하네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통점이 있어. 다 표정이 좋다는 거. 우리는 체육 시간에 체육 못하면 약간 주눅 들어 있었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못하면 어땠어요? 못한 분들이 많았었나 보다. 네, 좀 걱정스럽죠. 근데 수학 시간에 수학을 못해도 편안하게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죠? 저 친구들이 공통점이 표정이 좋은데 우리를 보더니 긴급 제안을 했어요. 같이 축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16살이고 우리는 3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 7대 0으로 졌습니다. 7대 0으로. 근데
저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못하는데 매우 즐겁고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저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지금 더 가슴을 활짝 펴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못하는데 당당하게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은 혼자 막 돌을 닦고 마음 수련을 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이 뭐라고 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다고 그 마음이 형성이 될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에 앉아서 구경하는 옆 친구들이 너도 해. 너 못하지만 너도 즐길 권리가 있어. 너도 함께 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품은 배려를 해주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평상시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 철학으로, 교육 철학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벼랑간 축구 시합 앞두고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느냐? 제가 만든 학교인데요. 청소년 학교인데요. 꿈틀리 인생 학교라는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는데 맨 앞에 빨간색 접니다. 제가 이 팀의 축구팀 코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지금 못해도 괜찮다.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못한 아이들 있으면 함께 하자고 그러자.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최종적인 혜택이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죠? 우리 어떤 건 잘해도 어떤 것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못하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근데 잘하지 않아도 괜찮네. 한 번 더 참여해보지.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덴마크에 가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저 사회는 인생의 패배자를 최소화하는 사회구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패배자야.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걸 많이 체험해요. 그죠? 워낙 막 등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목표는 3등급 안에 드는 거였는데 나는 거기 못 들었네. 혹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나는 저 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그 대학에 못 갔네. 그럼 나는 인생의 패배자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그거를 최소화해 주더라고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얘기가 뭔 말이에요? 나도 이 사회에서 꽤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저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철학, 내가 행복하려면 나 말고도 옆 친구들도 행복해야 된다. 이 철학을 갖고 이거를 실천한 그 속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했던 것들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직업에 귀천이 없다. 여러분 옛날부터 들어봤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의사 되려고 하고 공기업 가려고 막 이러죠? 공무원 되라고 하고. 아니 옛날부터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우리 해왔죠? 근데 왜 여전히 왜 애들이 행복에 목매고 또 옆집 아이의 성적을 왜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까? 그죠? 덴마크는 이걸 말만 하지 않고 실천했더군요. 그래서 택시 기사와 식당 종업원이 당당하게 동창해 나가. 저는요, 행복사회는 학생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당당히 갈 수 있고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 나가는 것이 당당한, 이게 행복사인 것 같아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그 덴마크를 행복하게 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대한민국 헌법 10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10조를 덴마크가 잘 지켰기 때문에. 즉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승자 10%를 살릴 것인가, 헌법 10조를 살릴 것인가. 행복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 10조를 살리는 그 길인 거죠.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에 나도 꽤 존엄과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사회더군요. 우리가 학습하죠. 그중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말이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마음을 품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덴마크에 공짜로 갔다 왔어요. 공짜로. 이번에는 막 비행기 값도 주고, 예, 호텔도 주고. 왜 그러냐면 이제 초청받아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덴마크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너는 한국에서 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그리고 막 덴마크형 학교도 하나 만들었다는데 그 학교 어떻게 되니 하면서 저더러 발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다 좋은데 영어로 발표하래. 그것도 1,300명 앞에서. 근데 저는 사실 국문과거든요. 국문과. 영어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소설수로 갔더니, 국문과에 갔더니 내가 모르는 한글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다 뗄 때까지 내가 영어를 공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1,300명 앞에서 발표하려니까 너무너무 걱정되잖아요. 근데요, 너무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왜? 1,300명의 선생님들이, 덴마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뭐예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너의 영어 발음이 얼마나 유창한지 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는 네가 얼마나 제스처 잘하면서 잘 발표하고 멋들어지게 발표하는지 보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너의 진심, 네가 덴마크에서 왜 행복한지를 배웠고 이거를 한국에 전파하는 이 진심, 이게 중요하다.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던 단어도 막 나오고 의외로 잘했어요. 잘했더니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졌는데, 1,300명의 덴마크 선생님들이 제 강의가 끝나니까 일제히 앞줄부터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샷을 건져왔어요. 자, 이 사진. 꽤 괜찮죠? 자, 보통 말이죠, 강연은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할 텐데 지금 사진 찍는 순간 저는 돌아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중에 있는 한 선생님이, 야, 이 장면 감동적이다. 자기네들이 2박 3일 프로그램 할 때 단 한 번도 기립박수가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10분간 발표하니까 해주다. 우리가 마음이 통했구나. 이 장면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주최 측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저들 막 손짓을 하는 거야. 돌아서 보라고. 그래서 돌아서 또 이렇게 찍어준 거야. 그러더니 이 사진을 가지고 덴마크의 교육 잡지에 표지로 썼습니다. 졸지에 제가 표지 모델 데리고 왔어요. 표지 모델. 자, 이때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반복 훈련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마음, 주눅들지 않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요, 단어를 조금만 갖고 있어도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주눅들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발음이 좋고 그래도 주눅이 들면 옆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주눅들지 않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덴마크의 한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명절 체험하겠다고 설날 이제 어디를 갔습니다. 시골, 저 시골 산골에. 그랬더니 막 금방 소문이 났어. 우리 동네에 미국 사람 하나 와 있다. 덴마크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친척의 엄마들이 이제 이 여학생이니까 딸들을 데리고 막 그 집으로 가보자 그런 거야. 가봐. 네가 영어가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가보자. 내가 너의 영어를 위해서 그동안 학원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한번 가보자.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집까지는 갔는데 이 덴마크 학생이 있는 방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 이 덴마크 여학생과 누가 제일 많은 대화를 풍성하게 나눈 줄 아십니까? 그 집의 할머니가.
그냥 한국말로 식혜 먹어라, 송편 먹어라, 이렇게 가느라서 쓰겠느냐, 더 먹어라, 이 모든 말이 다 통해 한국말로. 에? 사실은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있으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 근데 이 마음을 품은 것이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옆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시간적 여유를 주고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든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도 덴마크처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우리 헌법 10조, 이게 말로만 글로만 적힌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문화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덴마크에 가서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 봤더니 그 중에 또 하나가 쉬었다 가도 괜찮아. 이게 통하는 나라더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그동안 막 고도의 경제 성장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빨리빨리 달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죠?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근데 나는 뭐지? 내 가슴은 왜 설레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덴마크에 가보니까 저 사회는 인생 곳곳에 쉬었다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해봤는데 그 학생들이 한 얘기 중에, 질문하면서 한 얘기 중에 제일 안타까운 단어가 뭐냐면 다음 생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축구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내가 그림을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근데 중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이번 생에 하면 되는데. 덴마크는 그게 보장돼 있더라고요. 이번 생에 하면 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인생이 중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졸업할 때 어디에 취직했나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그리고 나의 성격도 변할 수 있다. 이것들을 이 덴마크 사회는 믿게 해주더군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애프터스쿨레라는 독특한 학교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년 동안 내 인생을 설계하는 학교. 인생 설계 학교. 근데 이게 대부분 기숙형 학교입니다. 자기 집을 떠났어. 엄마로부터 떠났어. 기존의 학교를 떠났어. 이런 학교가 250개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막 유럽을 여행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는. 좋겠죠.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숲속에서 살아. 뭐 하면서? 건축을 해봐, 건축을. 졸업작품으로 집을 한 채 지어봐. 이런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축구 중심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덴마크의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왜냐하면 한참 사춘기 있는 애가 1년 동안 집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들도 이런 거 하나 빨리 만들자고 한번 해보세요. 더 좋은 거, 주말에 애가 오면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엄마 반찬 떨어졌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찬이 떨어졌으면 내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이 인생학교는 삶의 학교예요. 인간이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부터 필요하겠죠. 그런 것을 다 배우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차분히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정해진 길로 가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번 쉬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럽다고 하니까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써놨더니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언론인이었던 제가 뜻하지 않게 교육계로 발을 들어넣게 됐습니다. 이런 학교 덴마크형 애프터스쿨레를 인천광역시 강화도에다가 강화도 섬 있죠?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2016년에 1년 동안 쉬었다가도 괜찮다. 이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덴마크는 이런 학교가 250개가 있지만 우리는 최초로 이런 기숙형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삶의 학교로서. 그리고 중요한 게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먹을 쌀 있잖아요. 이걸 직접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월에는 거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종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내기도 직접 해야 돼. 그 다음에 수확해서 포장해가지고 이 학교를 후원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 과정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쌀만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먹을 야채들 있잖아요. 30가지. 상추, 막 오이, 막 이런 거 있죠. 30가지를 직접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무엇인지, 노동이 무엇인지, 수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헌법 10조를 내 마음속에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헌법 10조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내 마음에 심는 게 만만치 않아.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국영수 있잖아요. 이걸 못하면 내가 뭔가 막 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학교는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만든 프로그램 말고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 그랬더니 한 학생은 제가 이제 여기에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이런 학교 만들면 진짜 아이들이 행복한가를 보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 가서 글쓰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제 글쓰기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잘 참여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글쓰기 자체가 두려운 아이가 있죠. 글 쓰라고 했더니 딱 3줄 썼어. 제목이 뭐냐면 뭘 쓰지? 이런 날은 밖에 나가서 놀면 참 좋을 텐데 오연호 선생은 글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만이 없다. 뭘 쓰지? 이게 다야. 근데 이 학생이 체육 시간, 축구할 때도 막 참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국어 시간에도 안 참여해, 체육 시간에도 안 참여해.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입장에서 걱정되죠? 근데 이 학생도 오래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지가 스스로 수업을 하게 만들었더니 이 친구는 어떤 수업을 만들어서 개인 프로젝트를 했냐면 미로 그리기. 이 미로를요 자기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자도 안 되고. 저기 왼쪽 위에 화살표 있죠? 저기서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오른쪽 밑에 화살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팍 자기가 설계를 했어요. 이게 나가면 어떻게 돼 있냐? 이 학교 이름이 나오게 설계돼 있습니다. 꿈틀리. 볼까요? 꿈틀리.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이 논리적 공간 구성 능력이 참 대단하죠. 글쓰기에 주눅 들고 축구에도 주눅 들었는데 얘는 이걸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와 하고 놀랬듯이 저도 와 하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지 작품을 보고 놀래는 이 선생님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때요? 글쓰기도 만만해지는 거야. 네? 선생님이 만만하니까.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오래 봐주니까. 이게 1년 동안 봐주니까 가능해. 제 강연을 듣는 학부모들이 아니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우리 집에도 오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뒀다. 얼마나 오래 내버려뒀습니까? 그랬더니 3시간. 일주일 동안 뭘 해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옆을 보면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덴마크는요 청소년용 인생학교, 이걸 애프터스쿨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인용, 어른용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이스쿨레라고 합니다. 그럼 어른용은 누가 가느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3 마친 아이들, 그 나이 또래, 거기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50대도 갈 수 있고 60대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주류는 20대 중반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아, 네 안에 또 다른 네가 있어, 너도 내내 성장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만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내 엄마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는 거야. 딴 사람들이 보면 다 나 별로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어른부터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니다, 나도 지금 성장 중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니, 자기 집 안에서 엄마 아빠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이걸 보여줄 때 애들도 인생이 중3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 고3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봤더니 우리 엄마는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덴마크는 청소년용 인생학교는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도 1년입니다. 근데 어른용 인생학교는 6개월짜리더군요. 근데 우리는 어른용 인생학교 하면 막 거기 가지고 주로 취업 준비하죠. 막 직업 준비하는 그런 학교가 많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세계를 알고,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계획으로는 어른용 인생학교를 대한민국에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군수님이 그 컨셉 참 좋다고. 그래서 신안군하고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신안군에 어른용 인생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이 마음을 느낄 때. 내가 뭔가 꿈틀거리는구나, 이 마음을 느낄 때. 그런 의미에서 학교 이름도 꿈틀리 인생학교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약 1000회에 걸쳐서 덴마크에 대한 강연을 하고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들었더니 덴마크에서 저한테 큰 상을 줬습니다. 그룬투비상이라고.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만든 그룬투비의 정신을 기려서 만든 상이죠. 제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저기 보세요. 동상 있죠, 동상. 저분이 그룬투비입니다. 근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똑같이 동상이 있죠?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 자, 저기에 등장한 분들이 누구냐? 당시에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학생들입니다. 이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덴마크는 왜 행복한지, 저러한 행복한 교육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선 자리에서 똑같이 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30년 전 1990년대 초반의 사진입니다. 근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최연소 학생, 이 학생이 지금 50대 초반이 돼 있는데 제가 강연장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 강의를 2시간 동안 듣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전에 품었던 그 꿈, 그것이 오연호의 꿈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는.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우리 고도 성장만 하지 말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저 사람들이 30년 전에 저기에 갔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고,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꿈틀꿈틀 거렸기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오늘 지금 나부터 꿈틀거려서 대한민국을 행복사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꿈틀거립시다. 감사합니다.